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즉 지소미아 파기를 공식화하면서 일본이 추가 경제 보복에 나설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주식시장 전망을 두고도 전문가들의 예측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이 내놓은 미국 금리 연계형 DLS 펀드의 수익률이 급락해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안전 판매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작년 9.13 대책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수에 대한 규제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3.2%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3,653원으로 인상됩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어제 오후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즉 지소미아 파기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일본 외무성은 주일 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한일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일본 경제 보복 영향이 선반영돼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과 일본의 추가 보복으로 지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예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와대는 어제 오후 지소미아 파기를 공식화했습니다. 일본 측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안보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된 상황에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지소미아 파기 공식화로 한일 갈등이 다시 심화한 상황. 지소미아 파기 공식화 다음 날인 오늘 금융시장에서는 지소미아 파기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엇갈린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이미 시장에 해당 이슈가 선반영됐다는 분석과 투자 심리 위축에 따라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각각 나온 것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일본의 맞대응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백색 국가 제외가 본격 시행되는 오는 28일에 일본이 2차 보복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우리 산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기 위해 화학, 플라스틱, 고무, 기계 등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일본의 추가 보복이 시행될 경우 코스피가 1850선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3.2원 오른 1210.6원에 마감했습니다. 환율 시장 개장 전에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따른 급등세가 예상되기도 했지만 오늘 밤 있을 제롬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에 대한 관망세로 예상보다 상승세가 강하진 않았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24일 잭슨홀 미팅이 종료된 이후에는 FOMC가 예정돼 있는 만큼 다음 달 중순까지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엄밀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 보완하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정부가 종료 결정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와 국내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 일본 관계 장관 회의를 매주 2차례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어제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알린 이후 미국과 일본은 한미일 3국 공조 체제가 훼손될 것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DLS 펀드에 60, 70대 은퇴자들의 노후 자금이 많이 몰려 있다는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은퇴자들은 노후 자금을 잃을 경우 앞으로 생애가 막막합니다. 젊어서부터 안 쓰고 또 안 입고 꼬박꼬박 모은 은퇴 자금이라 큰 충격에 빠져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고현정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평생 정기예금만 들어온 70대 A씨는 일주일 전 걸려온 은행 전화 한 통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작년 11월 예금이 만기돼 하나은행을 찾았다가 은행이 추천한 미국 금리 연계형 DLS 펀드에 모은 돈을 전부 넣게 됐는데 원금 회수는커녕 56%의 손실이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과 이달 초 A씨의 휴대폰으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0%씩 손실이 발생했다는 문자가 와 이상하게 여긴 A씨가 은행에 문의했으나 아무것도 아니니 괜찮다는 설명을 듣고 안심했다는 A씨. 아이고 사모님 가면서 아직 구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제 이것대로가 아니고 괜찮습니다 하고 두고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끊었죠. 그랬는데 어제 그제 목요일날 16일날 전화가 와가지고 직접 피드가 손실이 많이 났습니다. 나한테 전화 한 통 왔어요. 그때 처음으로 왔거든요. 좀 더 빨리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손실이 10%가 났는데 그냥 해지합시다 하면 할 수도 있거든요. 참다 못한 A씨는 은행을 직접 찾아갔지만 원금 회수는 이미 틀렸고 앞으로 금리가 어떨지 몰라 해약 권유조차 못하겠다는 지점장의 말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차려모은 은퇴자금 3억 원을 같은 은행 DLF에 맡긴 B씨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B씨는 최근 건강이 나빠져 현재 벌이가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은퇴자금의 60% 이상을 날리게 된 것도 모자라 800만 원에 달하는 환매 수수료까지 발생한다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합니다. 고령층의 피해자 대다수가 원금 손실 등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며 불완전 판매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를테면 통장에 고위험이라고 쓰인 이유를 묻자 일반 예금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써 있다고 설명하거나 안전하고 금리가 높아 특별 고객에게만 권유하는 상품이라는 말만 늘어놓았다는 겁니다. 이에 은행 측은 설명 의무를 다했고 당시 서류에 서명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DLF는 공격적 투자를 선호하는 이들에게 팔아야 하는 고위험 상품임에도 안전을 선호하고 금융 이해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에게 주로 판매됐다는 점에서 불안전 판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키코 공대위가 오늘 우리은행을 DLS 사기 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우리은행이 지난 3월부터 판매해 전액 손실이 확실시되고 있는 독일 국채 연계 파생 결합 펀드가 매우 위험한 상품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속여 고객들에게 판매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유경 PSG 자산운용사가 해당 DLF를 초고위험 금융상품으로 판단해 작성한 상품 판매서를 이날 함께 공개했습니다. 키코 공대위는 우리은행이 이 같은 자료를 숨기고 팔았다며 손태승 우리은행장에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를 묻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키코 공대위뿐만 아니라 약탈경제 반대행동, 금융정의연대 등 6개 단체장들과 DLF 펀드 피해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무더웠던 8월도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시기는 분양시장 비수기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른 추석 연휴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등이 맞물리며 모델하우스 오픈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경기 김포시에 들어선 한 모델하우스. 대림산업이 김포 마송지구에 짓는 이편한 세상 김포 로얄라인 분양 현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내부를 둘러보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자녀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초등학교나 인근 지역의 주변 상권 이런 것도 같이 보려고 오겠는데 아무래도 다른 기존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확실히 좀 새로운 아파트가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이 단지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700만 원대 후반. 모두 570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99년 이후 20년 만에 브랜드, 메이저, 건설사의 민간 분양으로서 지역민들의 큰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보통 8월 분양 시장은 휴가철과 더위가 겹쳐 비수기로 꼽히지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른 추석 연휴에 10월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확정되면서 분양이 몰린 겁니다. 8월 3, 4주차인 보름남짓 동안 전국에서 13,000여 가구가 분양에 나섭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수도권에선 약 9,000 가구, 71.9%를 차지합니다. 대우건설은 서울 동작구에서 이수 프루지오 더 프레티움을, 롯데건설은 송파구에서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을 공급합니다.
경기 인천에서도 분양이 이어집니다. 의정부에선 GS건설이 의정부역 센트럴 자이앤 위브캐슬의 모델하우스 문을 열었고 송도에서는 포스코건설이 2개 아파트 단지를 동시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작년 9.13 대책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12,000건을 넘어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 신고됐습니다. 이 통계는 거래 신고일 기준 집계로 주택 거래 신고 기간이 60일인 것을 감안하면 9.13 대책 이후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진 겁니다. 특히 지방 경기 지역 거주자의 서울 주택 매입 건수가 총 3,000건에 육박했는데 이 역시 9.13 대책 이후 최대치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 대출 건수 제한 등 주택수에 대한 규제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강남권 주택에 대한 원정 투자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3.2%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올해 3월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3,653원,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2,800원 인상됩니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는 이번 인상 결정에 대해 2007년 이후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금이 총 24조 5천억 원에 이르는데 정부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생색만 내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2의 키코 사태로 불리던 해외 금리 파생 상품, 이른바 DLF 사태 후폭풍이 거센 모습입니다. 1조 원에 가까운 개인 돈이 물린 이 사건에 대해 금융당국은 진상 파악을 위한 합동조사에 들어갈 계획이고요. 피해자들은 은행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저희 서울경제TV는 이번 DLF 사태의 본질은 무엇이고 왜 터지게 됐고 또 당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피해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는 키코 공동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신 조붕구 코막중공업 대표와 이대순 변호사 그리고 금융팀의 고현정 기자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금리 파생 상품이고요. 네. DLF 굉장히 좀 생소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네. 어떤 상품인지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크게 이번에 이제 손해가 많이 난 게 독일 국채금리죠. 예. 독일 국채금리 변동 이게 이제 마이너스 0.2 이하 구간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그 이상으로 유지가 되면은 뭐 3.5%에서 4% 정도 금리를 주겠다. 근데 그 밑으로 떨어지면은 0.01%당 뭐 2% 시험 손실을 할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영국, 미국 이 CMS라고 합니다. 예. 그 금리 장단기 금리 차이죠. 그 스왑. 거기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제 파생 결합 상품에 한 1조 원 정도 좀 상품이 지금 판매가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금융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위험해졌고 이미 예. 독일 국채 같은 경우에 거의 전액 손실 구간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독일 국채 부분이 지금 특히나 더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뭐 그 부분일 겁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뭐 국채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은 못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문제로 인해서 원금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제2의 키코 사태로 불립니다. 10여 년 전에 조붕구 대표께서는 막대한 피해를 보신 분이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키코 사태하고는 뭐 지금 이름도 다르고 상품도 다를 수 있는데 왜 제2의 키코 사태로 불리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10년 전에 키코 상품을 가입한 기업들의 한 절반 정도, 900여 개 중에서 한 400여 개 정도의 기업들이 예. 파산하거나 법정 관리를 들어갔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상품을 가입함으로써 기업들이 이제 파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역시 똑같은 파생 상품입니다. 이 DLS도. 예. 그것도 키코와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독일 국채 금리를 기반으로 한 거고 저희가 했던 키코는 이제 환율을 기반으로 한 거. 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DLS는 이제 개인을 상대로 해서 이게 무차별적으로 판매가 된 것이고요. 예. 근데 개인들한테 또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저희와 똑같이 그리고 이 상품 자체에 대한 고위험성이 있는 것을 판매한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네.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 자체도 문제고 은행에서 판 것도 문제다라고 하는데 변호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서 이 네. DLF 자체를 판매하는 것 본질적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지 좀 들어볼까요? 일단 은행 거래하는 사람은 사실 예금자들입니다. 그렇죠. 물론 외국에서는 이제 IB라고 하죠. 예. 인베스트뱅크, 또 CB, 커머셜 뱅크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둘 다 뱅크가 붙어가지고 다 은행으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혼동을 주는데 예. 사실 이제 IB 같은 경우 우리나라 증권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CB가 우리나라 은행이에요. 예. 사실 우리나라 증권사를 거래하는 사람들은 사실 투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지 알고 그런 경험들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은행은 그렇지가 않아요. 은행 거래자들은 예금자들이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 파생 연계 상품이라면 굉장히 복잡하고도 위험도 굉장히 높은 상품입니다. 이런 것들은 은행 예금자가 이게 위험한지 어떤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도 없고. 근데 은행에서 자기들 예금 고객들한테 그걸 팔았다는 거죠. 지금 사실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방금 말했듯이 잘해봐야 이제 한 2, 3% 정도의 금리를 더 얻을 수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잘못되면 100% 자기 원금을 다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상식적으로 이런 것을 사겠어요, 사실은. 은행이기 때문에 그걸 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은행에서 팔기 때문에 야, 이거 뭐 이자가 한 2% 정도 더 나오는데 그거 더 주는 거 거기에 따른 위험이 크면 얼마나 크겠냐. 더 넣는 건 은행에서 나한테 지금 그걸 권하는데 거기서 신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피해가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량식품을 백화점에서 팔면 안 되는 건 똑같습니다. 은행에서는 이런 고위험 상품은 취급해서는 안 돼요. 외국에서는 사실은 이런 파생 금융상품에 이런 것들 은행에서 안 팝니다. 조금 더 그럼 들어가서 여쭤볼게요. 미국이나 유럽 쪽을 저희가 지금 기반으로 한 거잖아요. 네. 이 DLS 자체가 네. 독일이나 유럽 뭐 그쪽 국가들인데 우량 네. 국가들인데 상업은행에서 안 팔아요, 이런 것들? 그렇죠. 어. 상업은행에서 안 팔고 인베스트뱅크에서 파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뒤에 둘 다 뱅크란 게 붙으니까 IBCB 차이인 건데 사실. 그렇죠. 예. 은행을 자꾸 착각하는데 은행이 아닙니다. 증권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참 이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결론적으로 여쭤볼게요. DLF 사기입니까? 저는 사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뭡니까? 은행에서 팔았다는 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예, 예. 지금 보면은 아까 이제 고위험 저수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 구조가 사실은 사기성 상품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올해 3월부터 판매된 특히 이제 우리은행을 통해서 판매된 그 상품이죠. 예, 예. DLF 같아요. 3월 달엔 이미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접어든 때예요. 그리고 그 떨어지는 추세가 0.3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이걸 팔았어요. 이거는 사실 당시 전문가들 저희가 이제 좀 인터뷰를 많이 해봤는데 예. 전문가들은 전부 다 이제 위험하다고 했어요. 위험한 상품이라고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설명이 안 됐습니다. 은행에서는. 오히려 과거에 0.2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는 얘기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안전하다. 경제 글로벌 금융 상황은 전혀 보지 않은 그렇죠. 거네요. 과거에 0.2 이하로 독일 국채 금리가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다.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과거는 과거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뭐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독일 국채 금리 예전엔 15% 이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정말 이거 상황을 호도한 거죠. 그건 전혀 그 사기예요, 그거는. 그래서 설명도 그렇고 그 기본적으로 이 시점과 또 이 상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말한 대로 이제 하이 리스크 거기다 로우 리턴 이 구조 자체는 이건 사기라고밖에 할 말이 없는 너무나 기울어진 겁니다. 운동장이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이게 뭐 거죠. 네. 비교 대상 자체도 아니었고 그 수익률 자체가 일단 올해 금리 인하 기조로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3월이면 알고서도 은행에서는 이 상품을 팔았다면 사기가 될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키코 사태도 지금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DLF 사태가 또 펼쳐진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죠. 은행은 계속 왜 이런 행태를 반복을 하는 걸까요?
네, 일단은 이제 금융사 내부의 과도한 실적 경쟁이 그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네. 일단 뭐 겉으로는 고객을 보호한다 말은 하지만 어쨌든 내 승진이 중요한 그런 은행 직원분들께서는 일단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이제 비록 1, 2% 차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고금리를 앞세워서 이제 위험 설명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런 식의 판매가 이뤄졌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은행들의 그 지배구조 문제도 있는데요. 그 지주회장을 필두로 하는 지주그룹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한 수만 명의 은행을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께서 이제 증권사업과 이제 시너지를 통해서 네, 그래서 이제 증권회사에서 만든 상품을 은행에서 팔아라 이런 식으로 압력이 있었을 수 있다는 그런 추론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투신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이 수반된다. 그런데 은행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분께서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샀는데 결국에는 투신사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팔았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 가정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현장에서 피해자 만나보셨다고 하는데 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일단 뭐 현재 금융소비자원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피해자 상담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단체들이 몇 군데 있는데 제가 한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방문을 해봤지만 그 안에서 계속 전화벨이 울리고 그리고 계속 상담 요청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자기의 은퇴 자금이나 노후 자금을 날리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계신 분도 계셨고 너무 화가 나서 은행에 가서 들어 눕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상담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 단체를 방문하신 분들도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는 실제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을 하신 분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그냥 저희가 서민이 생각하기에는 내 돈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다 하면은 은행이죠. 이자가 물론 적은지 알아도 그래도 정의예금 같은 거 해놔야지 안심이 되지.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증권사보다 은행이 제일 선호하죠. 은행 못 믿으면은 이제 돈 5만 건 바꿔다가 이제 뭐 장롱에다가 넣어놓든 해야죠. 예, 그거. 네,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고요. 일단은 키코 공대위에서는 이번 DLF 사태가 터진 이후에 금융당국의 민관 합동조사위를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조 위원장님, 당국의 반응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그 금융감독원에서 내주서부터 이것을 실태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는 윤석헌 금감원장님의 그런 그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의지 이것을 뭐 저희가 추후에 뭐 의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금감원 자체의 그 기능을 보면 은행에서 자금을 대가지고 그 조직이 운영이 되는 그런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진들 간에 또 어떤 우리가 충분히 우려할 만한 그런 일들이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키코 사태 때 그랬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잘못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해서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이런 민관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좀 조사를 좀 더 면밀하고 그리고 또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에 관련해서 정밀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취재 기자에게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국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금감원은 이제 23일인 오늘부터 DLF와 DLS를 판매하고 설계한 금융사에 대한 실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판매 과정에서 실제 불완전 판매가 있었는지부터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그 부당한 판매 개입이 있었는지 그것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각 금융사들이 이 위험을 제대로 통제를 해왔는지 시스템 진단까지도 할 예정인데요. 일단 이 과정에서 전문 상담사가 아니라 일반 지점의 직원들이 그러니까 무자격자가 이 상품을 판매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파생 상품을 팔 수 있는 사람이 이 상품을 판매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도 하나하나 진짜 파헤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피해자가 있잖아요. 피해자분들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까?
네, 제가 옆에서 보면서 좀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일단 문제인 거는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금융소비자원이나 키코 공대위, 한누리 또는 뭐 금융정의연대 등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단체의 문을 두드려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우선 입수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하게 될지를 좀 먼저 생각을 해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처지의 분들과 연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공동소송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금감원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소송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2, 3년까지 걸리게 되고 또 개별적으로 다퉈지는 사안이다 보니까 만약에 자신이 불완전 판매를 입증을 좀 잘 못하게 되면은 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셔야 되는 거는 판매 당시에 은행이 제대로 구비해주지 못한 서류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 불완전 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라던가 증거를 확보해 두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녹취 부분을 지금 뭐 찾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태도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우리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키코 문제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에 저처럼 놀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당국이 시범 해결 케이스로 키코 피해 4개 회사의 배상 조정안을 당초 이번 달에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차일피일 또 미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은행에서 4개 회사 이외에 예. 이제 분쟁 조정을 신청할 회사들이 약 한 150개에서 한 200개 정도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 기업들의 피해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아마 은행도 그 부분을 지금 계산을 좀 뽑아봐야 되나 아마 그런 지금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규모를 좀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네, 10여 년 전이었습니다. 벌써 은행이 일으킨 키코 사태가 아직 채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파생 상품 판매로 물의를 일으킨 거죠. 은행은 반성을 하지 못하고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당국은 문제가 터지면 본질적인 환부를 도려내야 하는데 땜질 처방만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DLF 사태를 계기로 당국이 이번엔 은행 본연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조적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은행은 키코 사태를 일으켰고요. 그 부분이 채 해결되기도 전에 이번엔 DLS 사태입니다. 자, 이렇게 반복되는 실수, 실력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리고 그것은 고객 보호보다 과도한 실적 경쟁, 이익 우선주의가 빚어낸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은행 본연의 리스크 관리 시급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